평양성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국밥집 주모. 월선이 30 중반에 남편 여의고 혼자 몸으로 억척스럽게 국밥을 말아 팔던 월선이는 그날도 고단한 장사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저 멀리 저작거리 끝자락 쓰레기와 오물이 뒤섞인 구석진 곳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응애, 응애. 처음엔 길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씻고 다시 들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듯 애처롭고 가늘게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선이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이끌림에 집신도 짝짝이로 쉬는 채 눈 쌓인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 버려진 낡은 괴짝 하나, 그 안을 들여다본 월선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보이는 핏덩이가 보랏빛으로 질린 채 얼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울다 지쳐 가느다란 숨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누군데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인가. 천벌을 받을 게지, 천벌을 받아. 월선이는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 아기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차디찬 아기, 몸이 월선의 따뜻한 가슴팍에 닿는 순간 아기는 기적처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월선이는 느꼈습니다. 아, 이놈이 오늘 죽을 운명은 아니구나. 나와 인연이 닿았구나. 그런데 아기를 감싼 누더기를 여미던 월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감싼 천 안쪽 거친 겉감과 달리 살에 닿는 안감은 손이 미끄러질 듯한 최고급 비단이었고 거기엔 평범한 백성은 평생 구경도 못할 금실로 촘촘히 수놓아진 모란꽃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귀한 집안에 피치 못할 혹은 무서운 사연이 담긴 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월선이는 사방을 살피며 서둘러 아기를 데리고 국밥집 뒷방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뉘어놓고 보니 이 아이 볼수록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이라니요. 월선이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먹으며 제 어미라도 알아보는 듯 월선의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월선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비단자수 모란꽃은 당시 왕실이나 세도가 중에서도 으뜸 가는 집안 여인들만 쓸 법한 문장이었죠. 이건 복덩이가 아니라 화근이다. 자칫했다간 내 목숨까지 날아간다. 날 밟자마자 관가에 가져다 줘야 한다. 월선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순간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대문을 부술 듯한 고함이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이 근처에서 보따리를 든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했느냐? 포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죽기 살기로 쫓고 있었죠. 월선이는 본능적으로 아기의 입을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상황을 아는 듯 숨을 죽였습니다. 포교들이 국밥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솥단지 안부터 헛간까지 샅샅이 뒤지는 긴박한 상황. 월선이는 평생 안 해본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포교 나으리들. 이 밤중에 뭔 난리래요? 여긴 나 같은 늙은 주모밖에 없구먼. 보따리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갔소. 장사 망치게 왜 이러신데요? 포교들은 월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월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품은 순간 월선은 대역 죄인의 공범이 되거나 혹은 나라의 거대한 운명을 바꿀 비밀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길바닥에서 주운 아기를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월선이의 심장은 콩닥거리는데 다음 날 새벽 국밥집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동틀역 장사 준비를 위해 물을 깃던 월선이 앞에 눈만 내놓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손님이라기엔 기운이 너무 차가웠고 허리춤엔 낡았지만 잘 닦인 칼자루가 슬쩍 보였죠. 사내는 국밥은 시키지도 않고 다짜고짜 월선이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챕니다. 어젯밤 저작거리에서 가져간 그것을 내놓아라.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천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월선이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국밥집 주모로 산 세월이 어디 가겠습니까? 억척스럽게 손을 뿌리치며 맞섰지요. 이 양반이 어디서 행패야? 물건이라니요? 쇠심줄 같은 소리 마쇼. 난 어제 술 취한 손님들 토한 거 치우느라 정신없었소. 하지만 사내는 월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서늘하게 읊조립니다. 거짓말 마라. 그 아이는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혹은 가문을 멸할 씨앗일 수도 있다. 평범한 주모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곳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 서슬 퍼런 위협의 순간 뒷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번뜩였고 월선이는 자신도 모르게 앞치마를 휘날리며 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희망이든 씨앗이든 내 눈엔 그냥 배고파 우는 강아지 새끼로만 보이니 상관 마쇼. 내 집 문지방 넘어서 내 품에 안겼으면 이제 내 자식이요. 데려가려거든 내 목부터 치고 가든가. 월선이의 눈에 서린 도끼의 사내는 멈칫했습니다. 칼을 뽑으려던 손을 멈춘 사내는 한참을 월선을 바라보더니 한숨 섞인 어조로 품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금비녀 하나를 던집니다. 좋다. 그 기계라면 아이의 이름은 이위라 해라. 그리고 명심해라. 절대로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비밀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그것이 탄로나는 날 평양성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사내는 안개 속으로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월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옷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의 등 뒤 척추를 따라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 7개가 마치 살아있는 듯 선명하게 박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등 뒤에 칠성점 그리고 금실 모란꽃 문양. 이 아기는 대체 누구의 자식이길래 이런 엄청난 비밀을 품고 태어난 걸까요? 그리고 사내가 남긴 금비녀는 훗날 이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제 막 피어난 핏덩이 휘와 주모 월선의 기막힌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 아이가 자랄수록 이 비밀을 캐려는 자들의 포위망은 좁혀져 옵니다. 과연 월선이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양성 저작거리에서 국밥집 아들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휘는 훌쩍 자랐지요. 10살이 된 휘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무엇보다 눈매가 깊어 보는 사람마다 저놈 참 잘생겼다. 주모 아들 하기엔 아깝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이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휘가 자랄수록 예사롭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휘는 길가에 버려진 나뭇가지로 바닥에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려한 필체로 말이죠. 게다가 시장통 아이들과 나무칼 싸움을 할 때면 10살 아이답지 않은 기백과 몸놀림으로 동네 골목 대장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휘야, 내가 등 뒤를 보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느냐. 월선이는 휘가 냇가에서 멱이라도 감으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휘의 등에 새겨진 7개의 붉은 점, 칠성점은 더욱 붉고 선명해졌으니까요.
월선이는 휘의 등을 가리기 위해 사계절 내내 속적삼을 단단히 입혔습니다. 어머니, 왜 저만 이렇게 꽁꽁 싸매야 해요? 다른 애들은 다 벗고 노는데 휘가 입술을 삐죽이며 물을 때마다 월선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놈아, 넌 피부가 약해서 찬바람 쐬면 큰일 난다 단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요. 월선이는 시장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산속 깊은 곳에 사는 퇴기 출신의 눈먼 스승에게 휘를 보냈습니다. 글이라도 배워야 이 험한 세상 살아남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월선이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휘가 글을 배우러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누군가 그 뒤를 소리 없이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휘가 스승댁에서 늦게 돌아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월선이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해진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 사내가 던져주고 간 금비녀 그리고 아기를 감싸고 있던 모란꽃 비단 안감이었습니다. 월선이는 등잔불 아래서 비녀를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휘야, 이 어미는 겁이 난다. 내가 누구 집 자식인지 저 비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날. 그날이 내가 내 곁을 떠나는 날일까봐.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던 휘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휘는 어머니가 보물처럼 아끼는 그 금비녀가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평소엔 억척스러운 욕쟁이 주모였던 어머니가 그 비녀만 보면 서글픈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다음 날 월선이가 장터에 나간 사이 휘는 장롱 속 보따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금비녀를 손에 쥐는 순간 휘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 피비린내 나는 칼바람 그리고 살아야 한다고 울부짖던 어느 여인의 목소리 이게 도대체 뭐지? 휘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국밥집 마당으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0년 전 그 사내와는 또 다른 보라색 관복을 입고 눈매가 뱀처럼 가느다란 사내였습니다. 그는 월선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이야, 내 손에 든 그것 어디서 났느냐? 사내의 물음에 휘는 본능적으로 비녀를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시선은 휘의 목덜미 살짝 벌어진 옷깃 사이로 비치는 붉은 기운에 머물렀습니다. 과연 살아있었구나. 칠성의 기운을 타고난 그 아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던 월선이는 집 앞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북적여야 할 국밥집 앞이 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가슴이 내려앉은 월선이가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휘는 사내의 손에 붙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남의 귀한 자식한테 무슨 짓거리냐? 월선이는 옆에 있던 롯데야를 집어던지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가볍게 월선을 밀쳐냈고 월선이는 부엌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주모, 내 공이 크구나. 10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겨 키우다니. 대궐에서 이 아이를 찾느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사내의 정체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김대감이 수하 흑치였습니다. 그는 영모로 몰려 죽은 진평군의 유일한 핏줄을 찾아 전국을 뒤지고 있었죠. 월선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셔요. 이 아이는 그냥 제 아들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주워온 불쌍한 아지랑이 같은 놈일 뿐입니다. 하지만 흑치는 코웃음을 치며 휘의 옷을 거칠게 찢어버렸습니다. 휘의 흰 등판에 선명하게 드러난 7개의 붉은 점, 그것을 확인한 흑치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것이 증자다. 왕실의 핏줄만이 가질 수 있다는 북두의 점. 주모, 너는 대역죄인을 숨겨준 죄로 오늘 목숨을 내놓아야겠다. 흑치가 칼을 뽑아드는 순간 구석에 떨고 있던 휘가 달려들어 흑치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 이 나쁜 놈아.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10년 전 그 산에 월선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무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삿갓 대신 복면을 쓰고 있었죠. 그는 순식간에 흑치와 합을 겨루며 월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뒷산 동굴로 피해라. 시간이 없다. 월선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휘를 끌어안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선 칼 부딪히는 소리와 흑치의 고함이 멀어져 갔습니다. 10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 국밥집 솥단지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월선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이제 겨우 10살인 휘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주모 월선이는 휘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무사는 과연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어르신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흐릅니다. 평양성 국밥집이 잿더미가 된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흑치의 칼날을 피해 도망친 월선과 휘가 몸을 숨긴 곳은 묘양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 아래였습니다. 이제 휘는 18살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산에 휘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무사 검객 지천이 그들의 스승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었죠. 휘는 낮에는 밭을 일궈 눈먼 어머니 월선은 도망치던 중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를 봉양했고 밤에는 지천의 혹독한 훈련 아래 무예를 닦았습니다. 휘야, 너의 칼엔 살기만 가득하구나. 살기 띤 칼은 적을 베기 전에 내 마음부터 벤다. 지천의 꾸짖음에도 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먼 어머니가 찬 바닥에서 휘야, 배고프지 않니라며 더듬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휘는 입술을 깨물며 폭포 아래서 수천 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휘의 등 뒤에 있는 7개의 붉은 점은 이제 아이의 표식이 아니라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제 어머니는 왜 눈이 멀어야 했고 우리는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까? 지천은 대답 대신 휘에게 낡은 서찰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월선이 품고 있던 금비녀와 함께 보관해온 피로 얼룩진 유서였습니다. 진평군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진 왕의 동생 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월선의 기침 소리가 깊어지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휘는 산을 뒤져 약초를 구해왔지만 월선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휘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휘야, 내 새끼 휘야,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눈먼 월선의 손이 휘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휘의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강인한 턱선을 월선은 마음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그 금비녀를 꺼내 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비녀는 내 친어머니가 너를 버릴 때 눈물로 남기신 것이다. 그분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자기 심장을 도려낸 게야. 휘야, 복수를 하려거든 미움으로 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꿈꿨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칼이 되거라. 월선은 마지막 힘을 다해 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너를 주운 그날부터 한 번도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 저 세상 가서 내 진짜 어머니를 만나면 내가 너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다고 자랑할게. 그러니 울지 마라. 장한 내 아들. 월선의 손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휘의 처절한 곡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묘양산을 뒤흔들었습니다. 10년 전 저작거리에서 핏덩이를 걷어준 주모, 자신을 위해 눈까지 멀어가며 헌신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의 죽음, 그것은 휘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우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어머니를 산기슭 명당에 묻어들인 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단칼에 잘라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천이 건네준 검을 등에 메고 어머니가 남긴 금비녀를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스승님, 지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은 이제 김대감의 세상이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지. 내가 나타나는 순간 잠자던 호랑이들이 너를 물어뜯으려 달려들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휘의 눈빛엔 더 이상 어린아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 칠성점이 왜 붉게 타오르는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피로 쓴 역사는 피로 씻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휘가 산을 내려가는 길, 저 멀리 한양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진평군의 후사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김대감의 수와 흑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였습니다. 흑치는 이제 중년의 노련한 살수가 되어 있었고 휘의 목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흑치가 보낸 자객들을 하나둘 처단하며 정면으로 한양 도성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작거리 국밥집 아들에서 왕실의 유일한 혈통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단한 자루의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평양 저작거리가 아니라 화려하지만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한양 대궐입니다. 과연 휘는 어머니의 원수 흑치를 베고 자신의 빼앗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비녀에 숨겨진 또 다른 경천동지할 비밀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휘가 한양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평양 저작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고 화려한 도성의 성벽하지만 휘의 눈에 비친 한양은 겉만 번지르르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거리마다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나고 권세를 쥔 세도가들의 가마는 그들을 비웃듯 비단길을 지나가고 있었죠. 휘는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변복하고 운종가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어머니 월선이 남긴 금비녀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휘는 가장 먼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궐의 실세는 영의정 김대감,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반대 세력을 몰살시키는 자가 바로 10년 전 그놈 흑치였습니다. 들었나? 이번에도 김대감 눈밖에 난 참판대기 하룻밤새 멸문을 당했다더군. 흑치 그자가 지나간 자리에선 쥐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한다지. 주막 구석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휘의 손에 든 술잔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사냥감이 가까이 있다는 전율 때문이었죠. 휘는 주막 주인에게 슬쩍 금비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장, 이 비녀를 아시오? 평양에서 온 어떤 여인이 비녀를 가진 자를 찾으면 모란이 지는 곳으로 오라 전하라 하더이다. 주막 주인의 안색이 단숨에 창백해졌습니다. 모란, 그것은 십수년 전 사라진 진평군을 추종하던 비밀 결사 모란회의 암호였습니다. 휘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한양 땅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한양 도성 서쪽 끝자락에 폐허가 된 사당 휘는 달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휘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며 익숙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핏덩이가 제 발로 사지로 기어들어올 줄이야. 바로 흑치였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희끗해진 노련한 살수장이 된 그는 여전히 뱀 같은 눈으로 휘를 훑어내렸습니다. 흑치는 휘의 손에 들린 검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을 키워준 그 주모녀는 어디 갔느냐? 내 그년의 목을 따지 못한 게 10년 동안 한이었는데 말이다. 어머니 월선을 모욕하는 말에 휘의 눈빛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 같은 짐승의 손에 죽지 않으셨다. 내 놈의 심장을 도려내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못하겠다 하셨지. 휘가 검을 뽑아들자 흑치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휘는 예전의 겁쟁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묘양산 폭포 아래서 수만 번 휘둘렀던 지천의 검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서너 명의 목숨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당황한 흑치가 직접 칼을 빼들고 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칼날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사당의 기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격렬한 싸움 도중 휘의 겉옷이 찢어지며 그의 등 뒤가 달빛에 노출되었습니다. 저것은 흑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휘의 등에 새겨진 7개의 점이 단순히 붉은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맥박처럼 번쩍이며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칠성각성. 진정한 왕제가 분노할 때 나타난다는 그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휘의 기세에 압도된 흑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휘의 검끝이 흑치의 목덜미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흑치가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당장 저놈을 죽여라.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그때였습니다. 사당 주변으로 수백 개의 횃불이 켜지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광군들을 이끄는 장수는 김 대감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진평군의 대군. 대감 10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소인 금이대장 장충 모란회의 뜻을 받들어 주군을 뵙나이다.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흑치는 오히려 광군들에게 포위되었고 휘는 당당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 금비녀를 주마 주인에게 보여준 것은 휘의 치밀한 도박이었습니다. 한양 내에 잠자고 있던 아버지의 충신들을 깨우기 위한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장충 장군이 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대군 대감, 지금 당장 대궐로 가셔야 합니다. 김 대감이 오늘 밤 병약한 임금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가셔서 왕실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이 나라는 영영 역적의 손에 넘어갑니다. 휘는 품 안에 금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월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휘의 목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흑치, 내 놈의 목숨은 잠시 보류하겠다. 대궐의 피바람을 멈춘 뒤 내 놈이 저지른 10년 전의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휘는 장충이 내준 백마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결사대가 따랐습니다. 정월 대보름밤 저작거리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던 버려진 아기가 이제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대궐의 정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단 한 자루의 칼과 어머니의 금비녀를 든 휘. 과연 그는 수천 명의 반란군이 지키고 있는 대궐 문을 열고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흑치가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하늘도 이 기막힌 운명을 아는지 대궐 위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감이 보낸 반란군들이 궁궐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임금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시각 휘와 모란의 결사대가 대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역적 김대감의 무리는 들어라. 여기 진평군의 혈육 이휘 대군께서 오셨다. 당장 문을 열고 죄를 청하라. 장충 장군의 외침에도 성벽 위 반란군들은 화살을 쏘아대며 저항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뚫고 문을 열기란 불가능해 보였죠. 그때 휘가 품 안에서 어머니 월선이 남긴 그 금비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 비녀를 보아라. 이것은 선대왕께서 나의 아버지 진평군에게 하사하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표다. 이 비녀 앞에서도 나에게 화를 겨눌 자 누구냐? 번개빛에 반사된 금비녀가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성벽 위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인장이 숨겨진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병사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휘는 말에서 내려 직접 대궐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평양 저작거리에서 국밥을 말던 주모의 아들로 자랐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뼈저리게 안다. 오늘 내가 이 문을 넘는 것은 왕자를 뺏기 위함이 아니라 내 어머니 같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휘의 진심 어린 포효에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하나둘 창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궁궐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대궐 안. 뜰,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그곳에서 휘는 마침내 최종 배우인 김대감과 그의 사냥개 흑치를 마주했습니다. 김대감은 겁에 질려 옥좌 뒤로 숨었고 끝까지 칼을 버리지 않은 것은 흑치였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왕의 피를 가졌다고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흑치가 광기의 어린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휘와 흑치 두 사람의 마지막 검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엔 무력하게 당했던 휘였지만 지금의 휘는 어머니의 한과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채챙 날카로운 금소금이 대궐을 울렸습니다. 휘의 검이 흑치의 칼날을 타고 흘러들어가 그의 가슴을 깊게 베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흑치는 피를 토하며 휘의 등 뒤를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휘의 옷 위로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들이 마치 분노한 신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죠. 과연 하늘이 낸 주인이었단 말인가. 흑치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휘는 칼을 거두고 옥자 아래 떨고 있는 김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을 죽여 내 칼을 넓히지 않겠다. 너는 내가 멸시했던 저작거리 백성들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휘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비린내를 맡으며 하늘을 향해 금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모란이 지고 새로운 세상에 꽃이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한양 대궐에는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금은 예전의 왕들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직접 말을 타고 저작거리를 누볐고 가끔은 평복 차림으로 주막에 앉아 백성들과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주모의 아들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랐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휘는 궁궐 가장 높은 곳에 사당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위패 대신 평양성에서 사용하던 낡은 국밥솥 하나와 달아버린 주걱 그리고 어머니 월선에 유품인 금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하, 또 주막에 나가실 채비를 하십니까? 신하들의 물음에 휘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러셨네. 배고픈 사람에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천냥 금보다 귀하다고. 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배불리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네. 길바닥에 버려진 핏덩이를 거둔 어느 주모의 자비심이 결국 무너져가던 나라를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 하나가 훗날 어떤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저작거리 주모의 아들에서 만백성의 아버지가 된 휘의 야사.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보지 못한 어린 휘가 울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야사터리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